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다면 신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이 18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의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 뒤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줄어든 항체 수준이 올라간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만 허용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거는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증오를 부추기지만 정작 사용자 보호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우거는 영국 의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맞춤식 콘텐츠를 제공해 극단으로 몰아가는 폐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이버 공격 후 시스템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로 미국은 올해 여러 차례 랜섬웨어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66명으로 급증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70여 명 늘어난 건데 주중반 이후 확산 추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24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23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5.9%로 대구와 충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15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78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12명 추가돼 현재 334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7만 7천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79.5%입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2만 명이 늘어 접종 완료율은 70.9%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부터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민을 위한 추가 접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148만여 명에 달하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추가 접종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주말 헬로윈데이를 맞아 일부 젊은 층의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파티룸, 주점, 유흥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 체계 초안이 공개되자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은 학원과 주점 등도 다시 코로나19 예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텅 비었던 홍대거리. 새로운 방역체계 초안이 발표된 당일 선선한 날씨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모처럼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편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걱정되긴 하는데 뭐 언제까지고 막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자들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인원 제한 완화로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조치까지 풀리면 그간의 답답함이 조금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시작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금 됐는데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영업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업시간에 큰 영향을 받았던 주점업주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져올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영업시간이 한 3시간에서 좀 5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영업을 해봤자 그게
매출에서는 이제 많이 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2시 이후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못해도 2배 이상?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도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에서 풀리게 되면서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뭐 학원이 워낙에 그 힘든 와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그 위드 코로나로 해서 좀 예전으로 조금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은 좀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 체계가 바뀌더라도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받은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원금을 갚아야 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 그 화살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로 돌아오지는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대출입니다. 대출이 이제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자도 이자인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피해는 오히려 그 옆에서 장사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다 피해를 받으니까. 답답했던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방역 체계를 앞두고 거리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처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게 하는 지원과 또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선진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망자가 속출해 대규모 지역 봉쇄를 장기간 취했던 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은 매우 신속하고 과감합니다. 올해 2월 입원율과 사망자 수 등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별로 위드 코로나 전환율과 방식을 고지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자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오히려 입국 규제 완화 등 일상 회복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승하는 등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50에서 70%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자영업자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최소 한 달에서 4달 이상 늦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상황. 대한상공회의소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돼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의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 단계를 지금보다 빨리 알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당분간 더 해야 하며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등 4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 지원책을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우리도 이런 피해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식에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상인은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상 첫 손실보상 지급안이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3분기 보상 기준과 대상자 등의 세부 지급안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액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은 4분기에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4%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GDP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뒤 지난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앞선 1분기, 2분기보다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갑작스럽게 발생한 KT통신 오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규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피해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바쁜 월요일 오전에 사무실이 멈춰서고 온라인 수업도 난리가 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워 천원이 아쉬운데 점심 장사를 망쳤다. 대규모 통신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이트의 글들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마치면 KT가 이용 약관에 따라 요금 보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고 당일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동통신사 서비스 장애로 법적 다툼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 명이 6시간 가까이 통신이 불통돼 생업에 지장이 있었다며 S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3심은 모두 SKT의 손을 들어줬는데 약관에 따라 충분히 보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통신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통신사에 부과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정치권까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번 소송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통신장애에 KT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입증돼야 하고 개인별로는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또 그 피해가 통신장애 때문이란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적은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 협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매기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인 LPG 할당 관세를 약 6개월 동안 없앨 방침입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기존 15%로 논의됐던 유류세 인하 폭을 당의 요청으로 역대 최대인 20%로 늘렸다며 소비자가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대책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또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당국이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새 여행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에 오르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As of November 8th, foreign national air travel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required to be fully vaccinated and to provide proof of vaccination status prior to boarding an airplane to the United States.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모두 해당됩니다. 미 당국은 예외도 뒀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가량 나라의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제외됩니다. Those who are eligible to travel but not yet vaccinated will need to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19 test within 1 day before their flight's departure.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화이자의 어린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각 배송을 시작할 준비에 들어갔고 또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한 자가검사 키트도 대량 생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4,75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잠정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용량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젊은 성인과 비교해 1.5배 수준의 항체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부작용도 대부분 피로와 두통, 열 등 가볍거나 보통 수준의 증상이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관련 데이터를 곧 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12세에서 17세 대상 긴급 사용도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신청이 이뤄진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대상 백신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배송 등 접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e worked with Pfizer to modify the packaging of the pediatric doses to make it easier for pediatricians, family doctors, and other providers to provide vaccines to children. And these vaccine doses will be shipped with all the supplies needed to vaccinate kids, including smaller needles. 또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하게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대량 생산하기로 하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FDA 승인 절차를 통해 자가검사 키트를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사나 국립보건원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겨울철 5차 재확산을 차단해 광범위한 확산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 승인과 접종, 검사 키트 대량 생산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가 18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모더나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최소 6개월 후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떨어지는 항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EU 27개 회원국 공중보건당국의 부스터샷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접종량은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양의 절반으로 부작용은 2차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동반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심사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해당 의약품 및 백신의 EU 판매 승인 신청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번 동반 심사 개시 결정이 실험실, 임상연구의 예비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체내 증식 능력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을 막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한 네덜란드.
식당이나 술집도 코로나 패스만 있으면 무사 통과였습니다. 그런데 완화 조치 한 달이 지나고 코로나19 환자는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동안 약 1,500명에서 6,200명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많은 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일반 진료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휘오 더 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 그룹에 새 조치들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고 다음 달 2일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서 3,000여 명을 오가던 벨기에는 완화 조치 이후 6,000여 명으로 늘어나 4차 유행 초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이달 26일로 정부회의를 앞당기고 상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권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일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도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방역 규제 강화보다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휴무령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도 9일간 자동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25일 타스통신에 휴무 기간인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러시아 전역에 오는 30일부터 9일간의 휴무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온갖 증오를 부추기면서도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이 회사 내부 고발자가 증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용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피해가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허위정보 담당 수석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영국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증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맞춤식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회수를 최우선으로 삼는 등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근본적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And they push them towards extreme interests. You can be someone center left and you'll get pushed to radical left. You can be center right, you'll get pushed to radical right. 하지만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안전 조치를 단순히 경비 절감 대상으로 여기고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 등의 회사 내부 문건들을 건넨 하우건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regulation could actually be good for Facebook's long-term success because it would force Facebook back into a place where it was more pleasant to be on Facebook. 하지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수익성을 위해 고의로 사람들을 분노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달 초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우건의 폭로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고 인도에서는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YTN 이광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증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5일 브리핑에서 사이버 디지털 정책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부서가 국제 사이버 안보, 국제 디지털 정책과 디지털 자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원 인준이 필요한 특사가 부서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국무부가 늘어나는 해킹 공격, 특히 인프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급증에 직면해 관련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관심에서 비켜나 있지만 대기오염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WHO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높이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 학개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